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마음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 실버 하루지의 공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는데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합니다. 뭐라고 딱 짚어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만 떠오릅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괜히 기분 나쁘게 받아들인 건가? 이렇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을 많이 만나봤다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이런 상황에서는 혼란스럽습니다. 상대는 농담이라고 하고 주변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라고 하는데 내 마음만 자꾸 불편합니다. 그 불편함 절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해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던 것들이 이제는 마음에 걸립니다. 그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가치를 더 잘 알게 된 겁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는 따뜻한 관계도 있었고 상처를 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를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불편함, 대부분 말버릇에서 시작됩니다. 큰 사건이나 명백한 잘못이 아니라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하는 작은 말버릇이 우리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사람의 말버릇은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한두 번 실수로 하는 말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진짜 생각과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만날 때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늘 기운이 빠집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상처가 쌓입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말버릇입니다. 따뜻한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관계를 살립니다. 하지만 문제 있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관계를 조금씩 망가뜨립니다. 처음에는 작은 균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8가지 위험한 말버릇입니다. 이 말버릇들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반복될 때는 분명한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첫 번째 말버릇은 단 한 번만 나타나도 관계를 재고해야 할 만큼 심각합니다. 이 말버릇들을 알아두시면 여러분은 더 이상 내가 예민한 건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이건 내가 조심해야 할 신호구나라고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주변의 몇몇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그게 두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하고 망설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 에너지를 쓸 여유가 없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감정도 모두 귀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말버릇을 통해 사람을 판단하자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을 통해 내 마음을 보호하자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반복되고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성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비교해 보시면서 혹시 주변에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마이너스, 특히 1번이면 거리 두세요. 복지관에서 서예 모임에 나가시는 김 선생님 67세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처음 오셨으니 친절하게 대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하고 김 선생님이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서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이상했습니다. 아, 여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좀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날 김 선생님이 작품을 쓰고 있는데 그분이 옆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쓰시는구나. 저는 좀 다르게 배웠는데. 뭐, 틀린 건 아니지만요. 웃는 얼굴이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다른 회원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말하자 그분은 요즘 날씨도 모르세요? 미세먼지 최악인데. 뉴스 안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항상 말끝에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분의 말들이 신경 쓰였습니다. 분명 욕을 한 것도 아니고 큰 소리를 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존 고트만 박사는 40년 넘게 부부관계를 연구한 끝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단 5분간의 대화만 관찰해도 그 부부가 이혼할지 안 할지를 94%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경멸이었습니다. 고트만 박사는 경멸을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경멸은 상대방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태도입니다. 비꼬는 말투, 눈을 굴리는 행동, 그것도 몰라? 같은 무시하는 말들이 모두 경멸에 속합니다. 연구 결과 경멸이 습관화된 관계는 거의 100% 파괴됩니다. 다른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지만 경멸만큼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경멸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경멸을 표현하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경멸의 말버릇이 나온 사람은 높은 확률로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버릇은 왜 그렇게 위험할까요? 첫째,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로 봅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을 낮춤으로써 자신을 높입니다. 이것은 깊은 내면의 불안과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둘째, 농담으로 포장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기분 나빠하면 농담도 못 받아쳐? 라고 오히려 우리를 예민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상처를 줬는데 우리가 문제인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셋째, 이런 말버릇은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나는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비꼼을 정직함으로 포장합니다. 넷째, 한번 이런 말을 한 사람은 계속합니다. 첫 만남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심해집니다. 처음부터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나중에 존중할 리 없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사람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한 번의 경멸적 말투를 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례함은 약한 사람이 강해 보이려는 시도다. 경멸과 비꼼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약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여유가 있습니다. 남을 낮춰야만 자신이 높아진다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스스로 낮은 곳에 있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군자는 사람을 아름답게 해주고 소인은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만나고 나서 나를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만나고 나면 나를 형편없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를 멀리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그 불편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각은 정확합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직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경멸적 말투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반드시 옵니다. 실천 문장을 드립니다. 상대방이 또 그런 말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 기분이 좋지 않네요. 농담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한번 선을 그었을 때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치려 한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민하다거나 농담도 못 받아쳐? 라고 한다면 그 순간 관계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두 번째, 항상 절대로 단정하는 말. 흑백 논리의 위험. 이영숙 할머니 72세는 아파트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지내십니다. 경로당에 새로 오신 박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처음에는 괜찮은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지내다 보니 이상한 점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화투를 치다가 이영숙 할머니가 한 판을 이겼습니다. 그러자 박씨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이영숙 씨는 항상 이기기만 하네. 맨날 혼자만 돈 따가는구먼. 이영숙 할머니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여러 판 중에 한 판 이긴 것뿐인데 항상 맨날이라니요. 오히려 지난주에는 박씨 할머니가 더 많이 이겼는데 말입니다. 다른 날에는 한 회원이 약속 시간에 10분 늦게 왔습니다. 교통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는데 박씨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맨날 늦어. 한 번도 제 시간에 온 적이 없어. 이영숙 할머니는 그 친구가 늦은 건 처음 보는 것 같았는데 박씨 할머니 말로는 한 번도 없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오히려 항상 일찍 오는 편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다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은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가 떡보다는 빵이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박씨 할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영숙 씨는 절대 내 말은 안 들어. 무조건 본인 뜻대로만 하려고 해. 이영숙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의견을 하나 낸 것뿐인데 마치 자기가 항상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처럼 몰렸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버릇을 극단적 일반화 또는 흑백사고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아론 백 박사는 우울증과 불안장애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이들에게 공통된 사고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극단적 일반화였습니다. 한 번의 실패를 나는 항상 실패한다로, 한 번의 거절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로 확대 해석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고 패턴이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 맨날 한 번도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사람은 세상을 극단적으로 봅니다.
캐나다의 심리학자 폴 헤위트의 연구에 따르면 극단적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한 번의 잘못을 영구적인 결점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이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절대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쓰는 사람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현실을 왜곡합니다. 세상에 항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그렇고 때로는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하게 재단합니다. 둘째, 상대방을 변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아니야. 지난번에는 안 그랬잖아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딱지를 붙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런 사람과는 발전적인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제 약속에 늦었네는 고칠 수 있지만 너는 맨날 늦어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사람의 본성으로 규정해 버렸으니까요. 넷째, 이런 말버릇은 공격성을 담고 있습니다. 항상 절대라는 말은 상대방을 압도하고 제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들은 이런 사람과 있으면 늘 방어적이 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맨날 그러시네라는 반응이 돌아올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덕은 극단 사이의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용기는 무모함과 비겁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낭비와 인색함 사이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판단도 극단이 아닌 균형 잡힌 시각에서 나옵니다. 흑백으로만 세상을 보는 사람은 회색의 영역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은 회색입니다. 완전히 좋지도 완전히 나쁘지도 않은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중도를 말합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절대라는 극단의 언어는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항상 그래 한 번도 그런 적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극단적으로 보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는 제 시간에 왔었습니다. 한 번도 안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정정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 그랬나? 미안해라고 인정한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자주 그러잖아 하며 계속 극단적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극단적 평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하고 다면적인 사람입니다. 한두 가지 면으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항상 절대로 여러분을 재단하는 사람에게서는 한 걸음 물러나십시오. 여러분의 풍부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세 번째, 책임 전가형 말글에서 내가 문제야 정미경. 여사 65세는 2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 친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내일 못 갈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이미 숙소도 예약하고 교통편도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취소라니요. 정미경 여사가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더니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그게 다 내가 너무 일찍 날짜를 잡아서 그래. 내가 바쁜 거 알면서 왜 내 일정을 확인도 안 하고 예약했어? 정미경 여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날짜는 둘이 상의해서 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자기 혼자 정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여행을 취소하는 것도 자기 결정인데
그것마저 정미경 여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정미경 여사는 과거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 친구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같이 식당을 갔다가 음식이 맛없으면 내가 여기 가자고 했잖아. 둘이 같이 고른 식당인데도 약속 시간에 늦으면 내가 전화를 안 해서 내가 잠들었잖아. 본인이 알람을 맞추지 않은 건데 의견이 안 맞으면 내가 고집이 세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본인이 화를 내는 건데 모든 상황에서 책임은 항상 상대방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피해자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경향을 외부 귀인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는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지 연구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균형 잡힌 귀인을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자신과 상황의 조합으로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은 성공은 자기 덕,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립니다. 이것을 자기중심적 편향이라고 합니다. 더 심각한 형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스캇 팩이 연구한 악성 나르시시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완벽하다는 환상을 지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책임 전가가 습관인 사람들은 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상대방은 늘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하고요.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책임 전가형 말버릇은 왜 그렇게 해로울까요? 첫째, 관계를 불평등하게 만듭니다. 한쪽은 항상 잘못한 사람, 다른 한쪽은 항상 피해자입니다. 이런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무너뜨립니다. 계속해서 내 탓이야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로 자기가 잘못한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이것이 심리적 학대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의 원인을 전부 남에게서 찾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넷째, 이런 사람과 있으면 늘 방어적이 됩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 탓이 될까봐 조심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관계는 더 견디기 힘듭니다. 평생 살면서 충분히 책임을 지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억울한 누명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다산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잘못은 금방 보이지만 내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자신을 돌아본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인의 태도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자신의 몫을 인정합니다. 서양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동시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자기 행동의 책임을 계속 여러분에게 돌린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책임질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야 합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저를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그건 본성이 드러난 겁니다. 책임을 나눠 가질 생각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자기 몫의 책임을 지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억울한 짐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사람에게서 벗어나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입니다. 네 번째, 남흉 뒷말이 습관인 말.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 교회 성가대에서 활동하시는 한명숙 권사님 69세 이야기입니다. 성가대에 새로 들어온 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사교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연습 후에 김 집사님이 한명숙 권사님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권사님, 이건 비밀인데 박 집사님이 요즘 재정 문제가 좀 있대요. 헌금도 제대로 못 하신다던데. 한명숙 권사님은 불편했지만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집사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에는 최 집사님 아들이 회사에서 잘렸대요. 쉬쉬하는데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또 다른 날에는 이 집사님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대요. 제가 보기에도 항상 이건 비밀인대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해요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명숙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들 이야기를 나에게 하듯이 내 이야기도 다른 사람에게 하겠구나. 실제로 얼마 후 한명숙 권사님은 다른 성가대원에게서 들었습니다. 권사님, 김 집사님이 그러던데 권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성가대 그만두실 수도 있다고? 한명숙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한번 요즘 무릎이 좀 아파서라고 말했을 뿐인데 그게 성가대 그만둘지도 모른다로 와전되어 퍼진 겁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의 약 60%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가십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행동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십의 종류와 빈도입니다. 건강한 가십은 정보 교환이나 사회적 유대를 위한 것입니다. 반면 해로운 가십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빈 덤바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낮은 자존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림으로써 자신이 더 나아 보이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이것입니다. 뒷담화를 자주 하는 사람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설령 지금 함께 남의 흉을 보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도 저렇게 말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네덜란드의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습관적으로 가십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사회적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십 덕분에 주목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남의 흉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 뒷말이 많은 사람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신뢰를 파괴합니다. 이 사람에게 한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도 갑니다. 비밀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사실이 왜곡되어 전달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유대감을 만듭니다. 우리끼리 저 사람 이야기 좀 해 하면서 공모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유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림으로써 얻은 친밀감은 취약합니다. 셋째, 이런 말버릇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습관적으로 남의 흉을 보는 사람은 불안하고 부러움이 많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남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이 자신을 특별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도 가담하게 됩니다. 듣기만 해도 공범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도 같은 방식으로 관계를 맺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사람과 시간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없는 사람도 존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입을 조심하고 소인은 말이 많다. 진정한 어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합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을에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나중에 잘못을 깨닫고 랍비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습니다. 랍비는 베개를 찢어서 바람에 날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오자 랍비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 깃털을 다시 주워 모아라.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내가 퍼뜨린 말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누군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흉을 보거나 뒷말을 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겁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명확한 태도를 보이십시오. 저는 없는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섭섭해한다면 그건 여러분을 가십의 공범으로 삼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고도 충분히 가치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사, 생각, 경험을 나누는 것이 진짜 친밀감입니다. 뒷말이 많은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5번째, 피해자 말투나는 맨날 손해만 봐. 복지관 요가 수업에 다니시는 송영자 여사 66세 이야기입니다. 수업에서 만난 이씨 할머니는 처음에는 불쌍해 보였습니다. 항상 한숨을 쉬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영자 여사는 착한 마음에 이씨 할머니를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이씨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아이고, 나야 뭐. 맨날 고생만 하지. 자식들은 연락도 안 하고 남편은 날 이해도 안 해. 나만 손해보는 인생이야. 처음에는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시잖아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씨 할머니는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 나 요즘 여기저기 아파 죽겠어. 병원 가봤자 의사들도 날 대충 보고 나 같은 사람은 아무도 신경 안 써. 요가 수업에서 다른 회원이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하면 이씨 할머니는 좋긴 뭐가 좋아. 나는 관절이 아파서 날씨 좋은 것도 못 느껴라고 했습니다.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는 여행 한번 못 가봤어. 평생 고생만 했지 했고 누가 자식 자랑을 하면 나는 자식 복도 없어. 키워놓으니 날 버리더라 했습니다. 송영자 여사가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씨 할머니는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신경 써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하면서도 식사 내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식당도 예전만 못해. 나는 맨날 이런 데서만 먹네. 좋은 데는 한 번도 못 가봤어. 송영자 여사는 점점 지쳤습니다. 무엇을 해줘도 무슨 말을 해도 이씨 할머니는 계속 피해자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피해자 정체성 또는 학습된 무기력의 한 형태로 봅니다. 미국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의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개에게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었더니 나중에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고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집니다. 피해자 역할에서 얻는 2차적 이득입니다. 피해자로 있으면 주목받고 동정받고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리학자 오퍼주르는 영구적 피해자 증후군을 연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피해자 말투를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극심한 정서적 소진을 가져옵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위로해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말투가 습관인 사람은 왜 위험할까요? 첫째, 이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통행입니다. 여러분은 계속 주고 위로하고 도와주지만 돌아오는 건 더 많은 불평뿐입니다. 감정적으로 착취당하는 관계입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실제로는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건 안 돼, 그것도 해봤어, 나는 달라라고 합니다. 정말 원하는 건 끝없는 동정입니다. 셋째,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쳐서 거리를 두면 역시 나를 버리는구나 믿었던 사람이 하며 더 큰 피해자가 됩니다. 빠져나가기가 어렵습니다. 넷째, 이런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역할이 너무 편하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항상 남 탓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진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과 피해자 역할을 즐기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감사하고 상황이 나아지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역할에 중독된 사람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이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불행만 봅니다.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단 하나,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피해자 역할을 선택하는 것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항상 피해자 역할을 하고 나만 손해봐, 나는 불쌍해라는 말을 반복한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건강한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경계를 그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더 큰 피해자가 되어 여러분을 비난한다면 그건 진짜 도움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끝없는 불평에 시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은 돕되 피해자 역할을 즐기는 사람에게서는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친절이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곳에 쓰십시오. 6번째, 말 끊기 가로채기. 지배형 대화의 본성. 아파트 부녀회 활동을 하시는 최순희 여사 68세 이야기입니다. 부녀회에 새로 이사온 박 씨 부인이 합류했습니다. 첫 모임에서 최순희 여사는 박 씨 부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회의 중에 최순희 여사가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 바자회를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바자회. 내가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 바자회 했을 때 말이야. 최순희 여사는 당황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나중에 다시 시도했습니다. 제 생각엔 장소를. 또 박 씨 부인이 끼어들었습니다. 장소? 당연히 커뮤니티 센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관리소장이랑 친하거든. 다른 회원이 말하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끊임없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대화의 중심을 자기 자신으로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아, 나도 그랬어. 근데 내 경우는
으로 시작해서 자기 이야기로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날 최순희 여사가 손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요즘, 손주? 우리 손주가 진짜 천재야. 5살인데 벌써. 박 씨 부인이 30분 동안 자기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희 여사가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최순희 여사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박 씨 부인이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강의를 듣는 기분이야. 내 말은 하나도 안 듣더라.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들은 대화형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대화에서 2가지 유형의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지지 반응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같은 반응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환 반응으로 대화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아, 나도 그랬어. 나는 그럴 때. 같은 반응입니다. 연구 결과 건강한 대화는 지지 반응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 사람은 계속 전환 반응을 합니다. 모든 대화를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더 심각한 것은 중단 행동입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적으로 남의 말을 자르는 사람은 상대방을 동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을 자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대화 방식입니다. 말 끊기와 가로채기가 습관인 사람은 왜 문제일까요? 첫째, 이것은 근본적으로 무례한 행동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말을 자른다는 것은 내 말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말이 더 중요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둘째, 이런 사람과는 진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인데 이들은 일방적으로 말만 합니다. 여러분은 들어주는 사람일 뿐 대화 상대가 아닙니다. 셋째, 이런 말버릇은 그 사람의 자기 중심성을 드러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경험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넷째, 이런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의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말할 기회를 빼앗기고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합니다. 만나고 나면 공허하고 무시당한 기분이 듭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경청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며 쌓은 이야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시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귀가 2개, 입이 하나인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이다. 듣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혜입니다. 유대교 탈무드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울타리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먼저 듣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은 더디하고 행동은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말을 자르고 대화를 자기 쪽으로만 끌고 간다면 그건 존중이 없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제가 말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 미안해. 계속해봐라고 하며 진심으로 듣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언제 끊었어? 하거나 계속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일방적으로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말할 권리가 있고 경청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말을 끊고 가로채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서로 경청하는 사람들과 진짜 대화를 나누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7번째, 칭찬 뒤에 근데 조건부 인정의 독. 서예를 배우시는 김동수 어르신 70세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서예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에는 열정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이 정성껏 작품을 완성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오, 글씨가 힘이 있네요. 좋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기뻤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말이 계속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 획은 좀 더 가늘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 균형이 살짝 안 맞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썼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칭찬은 단 한 문장이었고 지적은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다음 주에 김동수 어르신은 선생님이 지적한 부분을 모두 고쳐서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했다는 말을 들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오, 지난번보다 나아졌네요. 말 잘 들으셨네. 김동수 어르신은 또 기뻤습니다. 그런데 역시, 근데 이번엔 너무 조심하다 보니 힘이 좀 빠진 것 같고 여기 이 부분은 너무 가늘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더 매번 똑같았습니다. 처음 한 문장은 칭찬이지만 그 뒤에 붙는 근대로 시작되는 긴 지적 사항들. 김동수 어르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수강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색 조합은 좋은데 구도가 발전하긴 했는데 아직 항상 무엇은 좋은데 뭐뭐는 이었습니다. 김동수 어르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예가 즐거웠는데 이제는 매번 수업이 두렵습니다. 무엇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패턴을 조건부 긍정적 존중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에게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즉, 조건 없이 인정받고 수용되는 경험입니다. 반대로 무엇하면 인정해줄게 무엇만 고치면 괜찮을 텐데라는 조건부 인정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창의적인 과제를 주고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순수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좋긴 한데 로 시작하는 조건부 칭찬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아예 피드백이 없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조건부 칭찬을 받은 그룹이 오히려 피드백이 없는 그룹보다 더 낮은 창의성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불안해하고 계속 눈치를 보고 모험을 회피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연구도 비슷합니다. 잘했어, 근데 라는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완벽주의와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칭찬 뒤에 항상 근대를 붙이는 사람은 왜 문제일까요? 첫째, 이것은 진짜 칭찬이 아닙니다. 칭찬처럼 포장된 비판입니다. 좋긴 한데, 는 사실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칭찬의 옷을 입은 비난입니다. 둘째, 이런 사람은 여러분을 절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다음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이들에게는 항상 더가 있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 여기는 좀 더. 셋째, 이런 말버릇은 지배욕구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인정하면 자신의 우위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점을 지적해야 자신이 위에 있다고 느낍니다. 넷째, 이런 사람과 있으면 여러분은 늘 불안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있는 그대로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조건부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그것을 이루도록 도우라. 진정한 스승, 진정한 친구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개선점을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인정 이유입니다. 인정을 먼저 충분히 한 다음 필요하다면 조언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를 봄을 강조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부족한 점만 찾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준으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항상 근데 그런데 그렇지만을 붙인다면 그건 진짜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한데 뒤에 지적이 너무 많아서 기분이 복잡하네요. 온전히 인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 그랬구나. 미안해라고 하며 태도를 바꾼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완벽해지려면 이라며 계속 조건을 단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가치 있습니다. 조건부 인정을 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온전히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게 진짜 관계입니다. 8번째, 미안한데 가짜 사과와 변명. 등산 모임에 나가시는 박철호 어르신 71세 이야기입니다. 모임에 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항상 약속을 어겼습니다. 등산 시간에 늦고 준비물을 안 가져오고 한 번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늦었을 때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늦어서 정말 죄송한데 사실 교통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일찍 나왔는데도 말이에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죄송해요. 미안한데 우리 와이프가 챙겨주기로 했는데 깜빡했나 봐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아예 안 나왔을 때는 다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휴, 정말 미안해요. 그날 너무 피곤해서. 여러분도 나이 들면 아시잖아요. 몸이 말을 안 듣네요. 매번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진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뒤에 변명이 따라왔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박철호 어르신이 한 번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최 씨, 자꾸 이러시면 모임 진행이 어려워요. 그러자 최 씨가 발끈했습니다. 제가 사과했잖아요. 미안하다고 했는데 더 뭘 어쩌라고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박철호 어르신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매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데 오히려 자기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리학자 베버리 엥겔은 사과의 4가지 요소를 제시했습니다. 진짜 사과는 이 4가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인정합니다. 둘째, 상대방이 어떤 기분이었을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셋째,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넷째,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가짜 사과는 이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미안하지만으로 시작하는 사과는 오히려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사과의 형식만 갖췄을 뿐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짜 사과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진짜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주문일 뿐입니다. 미안한데 로 시작하는 가짜 사과가 왜 위험할까요? 첫째, 이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입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형식적으로 사과했으니 더 이상 비난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바로잡을 생각은 없습니다. 둘째, 이런 사과는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분명히 사과를 했는데 왜 기분이 나쁠까요?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과를 받았는데도 기분이 나쁘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낍니다. 셋째, 이런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진짜 반성이 없으니 행동이 바뀔 리 없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입니다. 넷째, 이런 사람은 사과를 무기로 씁니다. 내가 사과했는데 뭘 더 원해? 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사과를 했으니 모든 게 해결됐고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상대방이 소심한 사람이 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진심 어린 사과와 가짜 사과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도덕의 핵심을 책임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도덕적 인간의 기본입니다. 사과는 책임지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하는 사과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항상 뒤에 변명이 따라온다면 그건 진짜 사과가 아닙니다. 진짜 사과는 행동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사과는 감사한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사과의 의미가 없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진심으로 행동을 바꾼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네 내가 사과했잖아 하며 방어한다면 그 사람은 변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반성과 변화를 포함한 사과를요. 가짜 사과를 반복하는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8가지 위험한 말버릇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 비꼼과 경멸이 섞인 말은 단 한 번만 나와도 관계를 재고해야 할 신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둘째, 항상 절대로 단정하는 말. 흑백 논리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한 번의 실수를 영원한 결점으로 만듭니다. 셋째, 책임 전가형 말. 다 내 탓이야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자신의 몫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늘 죄책감에 빠뜨립니다. 넷째, 남 흉뒷말이 습관인 말. 오늘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내일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입니다. 다섯째, 피해자 말투. 나만 손해봐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끝없이 동정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말 끊기 가로채기.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일곱째, 칭찬 뒤에 근데. 조건부 인정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8째, 미안한데로 시작하는 가짜 사과. 사과의 형식만 갖췄을 뿐 진짜 반성이 없는 사람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때로는 부주의하게 말하고 기분이 나빠서 무례하게 굴고 스트레스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기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면 다릅니다. 같은 말버릇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입니다. 한두 번은 실수지만 계속 반복되면 선택입니다.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8가지 말버릇을 보실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처음인가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인가? 처음이라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이라면 그건 신호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느낌을 믿기.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한가요? 불편한가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느끼십시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난 후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운지 아니면 불안하고 답답한지 솔직하게 확인하십시오.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직관은 정확합니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하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감각을 믿자고 하십시오. 2단계 선긋기. 문제가 있는 말버릇을 발견했다면 명확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몇 가지 문장을 드립니다. 상황에 맞게 사용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겠어요? 농담이라고 하시지만 저는 불편합니다. 사과는 감사한데 같은 일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참고 넘어가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떨리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단계 상대 반응을 보고 관계 결정하기. 선을 그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아,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그랬구나. 몰랐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기분 나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농담도 못 받아쳐? 내가 사과했잖아. 더 뭘 원해?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싫으면 말고. 이렇게 반응한다면 관계를 제고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보호입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잔인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소중해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되고 불편한 관계도 그냥 견뎠습니다. 시간이 많았고 에너지도 넘쳤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건강도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와 시간을 보낼 것인지,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를요.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나를 배려할 때입니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필요를 채울 때입니다.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편안한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말버릇은 작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사람의 본성이 담겨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버릇을 보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는 용기, 나를 지키는 용기, 나를 사랑하는 용기를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더니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실버 하루지의 공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